고통이 너를 강하게 만들 거야. 장미란. 어렸을 때부터 나는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는 아이였다. 어디 나가도 자신 있게 의견을 말하지 못했다. 단점이 많은 아이였기 때문이다. 외모, 환경 등등. 모든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나보다 더 힘들어하며 나를 응원해 주신 분이 있다. 그분은 날 사랑해 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잘못했을 때는 더없이 무서운 분이기도 하다. 나는 그분을 존경해서 하느님께 그분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 내가 운동을 시작한 것도 그분의 기도와 권유 때문이었다. 한때는 왜 이리 힘들고 어려운 걸 나에게 시키나 원망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감사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운동이 내 삶을 이리도 바꾸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운동을 하면서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따고 대표 선수가 되었다. 정말 기뻤고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어려서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가장 큰 장점이 되었기에 그 기쁨은 더 컸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더욱더 성장했고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를 준비하며 더 큰 목표와 꿈을 세웠다. 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지만 쉽게 되는 일은 없나 보다. 올림픽을 1년 앞두고 시합 도중 허리 부상을 입었다. 눈물이 흘렀다. 늘 승승장구하던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다니. 갑자기 모든 것이 무섭고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치료를 마치고 재활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내가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내게 그분이 말씀하셨다. 미란아, 지금 너는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지. 하지만 지금의 고통이 너를 더 강하게 하는 훈련이라 생각하렴. 조금만 참고 이겨내면 더 큰 축복이 따를 거야.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 말을 큰 의지 삼아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이 말을 되새겼다. 그 결과 나는 내 생에 잊지 못할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대신 더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았다. 이날이 오기까지 날 이끌어 주었던 그분께 한없이 감사드린다. 내가 잘하건 못하건 언제나 날 바라보며 응원해 주시던 분. 그분은 나의 어머니이시다. 수술 뒤에는 약속을 잡지 마라. 박종호. 의과대학 시절 나는 의대가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학교에 관심이 없었다. 의대 때 읽었던 예술 서적의 양이 의학 서적을 훨씬 능가했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학년은 진급하여 흰 가운을 입고 임상 실습을 하게 되었다. 특히나 싫었던 외과 실습에서는 교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일이었다. 외모에서부터 카리스마가 넘쳤던 외과 교수님은 우리 병아리들에게는 경외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대상이었다. 앞서가는 인턴들의 가운 뒷자락만 쫓아다니던 회진 도중 대열이 갑자기 멈추고 말았다. 제일 앞에 교수님이 희끗한 머리를 내 쪽으로 돌리더니 질문을 하셨다. 당신은 졸업을 하면 무슨 과를 전공할 생각이야?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정신과라고 말했다. 그러자 교수님은 복도가 떠나갈 듯 큰 소리로 웃더니 정신과? 정신과라는 것이 병은 10가지나 되고 약은 5가지쯤 되지?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정신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분을 향해 속으로만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 더더욱 외과 강의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외과 수업이 끝날 때쯤 그분이 한마디를 하셨다. 내가 탐독하는 잡지가 일본에서 발행되는 수술이라는 잡지야. 거기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었는데
수술 후에는 약속을 잡지 말라는 말이었어. 의사가 수술 후에 약속이 있다면 환자에게 집중할 수 없겠지? 나는 여태 수술 뒤에 약속을 잡은 적이 없어. 공부는 하지 않아도 의사가 되는 한 이 말은 잊지 마라. 소설을 읽던 나는 깜짝 놀라 교단의 글을 올려다보았다. 그렇다. 명의는 기술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사생활을 뒤로하고 환자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의 신념과 성실함. 나는 외과의가 되진 않았지만 환자를 볼 때 뒤에 스케줄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누구나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에 오직 집중할 때 그 일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으로 먼저 느껴봐. 말로. 나는 부산에서 태어나 대학 입학 전까지 줄곧 부산에서 자랐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중학생이 되어 기타를 독학으로 익히면서 동네에서는 제법 음악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요즘은 중고등학생들도 보고 듣는 것이 많아 일찍부터 여러 음악을 접하겠지만 내가 자랄 당시에는 학교 공부가 생활의 전부여서 따로 음악 공연을 보거나 음반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때 내가 접할 수 있었던 음악적 환경이란 집에 있던 낡은 노래책을 뒤적이거나 학교 중창단에서 틈틈이 연습을 하는 정도가 전부였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고 처음 재즈란 음악을 듣게 되었는데 재즈는 나에게 상당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그저 소음처럼 들리던 그것을 아무 저항 없이 음악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나의 촌스러운 자존심이 너무 강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음악학교로 유학을 가겠다고 나선 것도 모두 구겨진 자존심을 견디지 못한 데서 시작됐는지도 모르겠다. 유학 생활은 역시나 힘들었다. 이제 겨우 재즈의 지읒자를 익히던 내가 여러 나라의 풍부한 문화적 환경을 거쳐 성장한 학생들 틈바구니에서 첫 학기는 말 그대로 순환이었다. 아침이면 하루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만 밤늦게 연습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올 때쯤 한숨만 푹푹 나왔다. 왜 나는 좀 더 일찍 재즈를 접하지 못했을까? 서울에서 자랄 수만 있었어도 이렇게 무지하진 않았을 텐데. 25이라는 나이에 다른 사람보다 한참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시작한 나의 처지는 늦은 밤의 푸념에 바닥나지 않는 안주거리가 되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베이스를 전공하던 외국인 친구와 같이 클럽 공연을 보러 갔다. 조그맣고 따뜻한 분위기의 재즈 클럽이었는데 그날은 턱앤패티라는 유명한 팀의 공연이 있었다. 기타 한 대와 흑인 보컬의 단출한 무대. 기타는 날아가는 듯했고 구두까지 벗어던진 패티의 보컬은 때론 따뜻하고 때론 현란하게 청중을 매료시켰다. 하지만 공연을 보던 나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고 클럽을 나서자 끝내 알 수 없는 울음이 터져나왔다. 같이 공연을 본 친구가 의아해하며 왜 우는지 물었다. 저 사람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재즈를 접했을 거야. 그러니 저렇게 연주를 잘한 거겠지? 한편으론 저들이 부럽고 또 나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 내 처지가 너무 분통 터지게 답답해서 미치겠어. 내 말을 들은 친구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했다. 말로야, 우리가 오늘 이 공연을 보러 온 것은 누가 얼마나 잘하나 평가하고 나와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음악이란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저 마음 열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지. 재즈가 너에게 힘들기만 한 원인이 어쩌면 그런 네 태도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재즈를 들으면 화부터 나는데 어떻게 그 음악을 사랑할 수 있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그래, 나는 재즈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저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했으니 이렇게 힘든 거야. 음악이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거였어. 시야가 새롭게 확 트이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로 내가 재즈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속도는 아주 빨라졌고, 그렇게 어렵기만 했던 재즈가 스스로 그 아름다움을 내게 활짝 열어 보여주기 시작했다. 선생님들도 변화된 내 모습에 많이 놀라셨다. 연습 시간 내내 꽉 조여진 볼트 같던 머릿속은 음악을 즐기면서 조금씩 풀려갔다.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접하면 버릇처럼 머리가 먼저 반응하려 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친구의 조언을 떠올리곤 한다. 우리는 그저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것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 사는 것 뿐인데. 시스티나 성당의 내음이 어떤지는 모를걸. 홍승우. 영화 굿윌 헌팅에서 교수로 나온 로빈 윌리엄스는 오만한 천재소년 역을 맡은 맷 데이먼에게 말한다. 내가 미술에 대해 너에게 물으면 넌 온갖 정보를 다 갖다 댈걸? 미켈란젤로를 예로 들어볼까? 그의 걸작이나 정치적 야심, 교황과의 관계, 성적 본능까지도 넌 알고 있을 거야. 그치? 하지만 시스티나 성당의 내음이 어떤지는 모를걸. 한 번도 그 성당의 아름다운 천장화를 직접 본 적이 없을 테니까. 철들지 않았을 때는 경험보다 지식과 기술에 의존하며 이들의 축적의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이 최고의 진리라 믿고 살아간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직접 체험한 것이 더 진실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느끼는 직접 체험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얻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영상과 가상의 시대이다. 네오가 영웅이 되고 골룸이 지배하는 환타지 세계다. 과학기술 덕분에 언젠가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세계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시스티나 성당에 가기 위해 여행 짐을 싸며 설레기도 하고, 기내식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기도 하고, 성당에서 말을 걸어온 외국인의 향내를 맡기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경험하는 것, 목적이 아니라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것, 그 여행을 즐겁게 회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실 아닐는지. 사랑은 더욱더 사랑함으로써만 치유될 수 있다. 홍신자. 나이 40에 결혼을 해 딸 희를 가졌다. 뉴욕 스탠트 거리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 가난 때문에 남편은 막노동이나 페인트 칠을 하러 다녀야 했고, 나는 나대로 통역 일거리 등을 찾아다녀야 했다. 딸 아이를 낳기 전후의 몇 달 동안은 그마저도 제대로 못해 그 빈자에게 배급되는 식량 쿠폰으로 생활해야 할 만큼 사정이 절박했다. 들끓는 쥐들 때문에 집에서조차 희를 내게서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희를 업거나 안고 발레 스튜디오에 나가 보긴 했지만 무용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할 순 없었다. 결국 희를 한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내 몸속에 있었고 내 품속에 안겨있던 아이, 내 가슴에 안겨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던 아이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 자꾸만 보아도 내 가슴은 텅 비어 있었다. 희또래의 아이들만 보아도 눈물이나 견딜 수 없었고, 희를 보내고부터는 남편과 심하게 더 자주 싸웠다. 그때 헨리 데이비 소로우의 일기 속 한 구절이 내게 다가왔다.
사랑의 병은 더욱더 사랑함으로써만 치유될 수 있다. 그저 사랑하기만도 버거운 22살 나이에 그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나의 결정이었고 딸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이로 인해 얻은 사랑의 병으로 나는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있었다. 그때 나는 무용을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내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무용단에 쏟아부음으로써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맞다. 사랑은 더욱더 사랑함으로써만 치유될 수 있다. 사는 동안 사랑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사랑으로 인한 상처를 염려하여 차라리 사랑을 안 하겠다고 철문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그것의 승부가 어떻게 될지 걱정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서로는 말한다. 더욱더 사랑하라고. 꼭 사랑의 대상이 사람일 필요는 없다. 자기 자신을, 자신의 일을, 꽃을, 바람을, 하늘을, 자연을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병은 치유될 수 있다. 사랑이 없는 삶은 헛개비이다. 사랑으로 인해 상처 입지만 더욱더 사랑함으로써만 우리는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고난이 나를 살린다. 고희경. 2003년 가을 시즌 개막 공연인 오페라 리골레토 연습과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초청일로 바쁜 나날이 이어졌다. 리골레토는 남녀 배우의 전라 장면이 들어있어 영국 초연 때도 화제를 뿌렸던 작품으로 출연자들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고 밤늦게 퇴근하면 곧 중학생이 될 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매일 언론에서 선행 학습 문제를 귀가 따갑게 듣는데 학업과 상관없이 자유분방 그 자체의 나이를 보면 걱정만 앞섰다. 내게 중요한 건 자녀 교육인가 업무인가 고민하다 잠에 떨어지면 아침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왜 이렇게 치여 사는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리자 그 친구는 생글거리며 이렇게 적어주었다. 생어 고난 사어 안락. 사는 게 고난이고 죽는 게 편한 거라고? 친구는 고개를 가로짓더니 네 바쁜 인생, 힘든 삶이 바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해준다. 고난 속에서는 사는 것이고 안락함 속에서는 죽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말로는 죽겠다고 하지만 네 표정은 생기가 넘친다며 느긋하던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나의 모습에 자신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다. 나중에 찾아보니 맹장에 나오는 말을 친구가 약간 고쳐 일러준 것이었다. 오늘 아침에도 풀어야 할 과제를 잔뜩 안고 나오면서 생각한다. 그래, 고난이 나를 살린다. 이 고난을 열심히 살아보자. 매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김석철. 백남준 선생이 예술의 전당을 설계한 사람을 보자고 하신다 하여 만난 것이 15년 전이었다. 선생은 나에게 이만한 것을 만든 사람은 세계에 없다 하시며 당신이 직접 나를 홍보해 주겠다고 하셨다. 세계적 대가가 알아주는 것만도 황송한 일인데 홍보까지 해주겠다 하시니 감격하면서도 그냥 덕담으로만 알았다. 1년 후인 1994년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 국립박물관에서 선생과 나의 2인전이 열렸다. 개막식은 선생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황금 사자상을 받은 다음 날이라 대성황을 이루었고 대통령상까지 참석한 가운데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 베니스로 돌아올 땐 유고 연방이 전쟁 중이어서 3시간이면 가던 길을 8시간에 넘게 걸려와 그동안 선생의 창조적 작업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수학을 하려다가 예술의 길에 들어선 일을 말씀하실 때 저도 수학반이었습니다. 라고 하자 깊고 넓은 아름다운 수학의 세계를 한참 동안 말씀하셨고 당신이 걸어온 길에 비유하여 건축가의 길에 관한 충고를 해주셨다. 건축은 순수 예술과 달리 남의 돈으로 남의 필요를 위해 시작되지만 시간을 초월하여 남는 것이므로 건축가 개인의 미술적 욕심을 버려야 한다. 창조적 작업을 하려면 대학 강의나 국제회의 따위 다니지 말고 책도 쓰지 말아야 한다. 예술 행위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지금 나이면 모든 것을 던져 시작할 수 있다. 창조적인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나는 세속의 욕심과 나태에 빠질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번번이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책을 내고 건축대학 학장까지 하고 있으니 선생의 충고를 잊고 있는 것 아닌가. 선생이 쓰러지신 이후 맨해튼의 스튜디오로 가벼웠을 때 일이다. 그동안 쓴 책을 들이며 베니스 대학에서 가르치게 된 일도 말씀드렸다. 말씀대로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빙그레 웃으시며 알면 됐어. 작가는 매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봐. 나는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다시 시작하잖아. 누구나 잘못은 하지. 그러나 창조적인 인간은 잘못을 거듭하지 않아. 시간에 쫓기면 창조적인 작업을 할 수 없어. 매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해. 하루하루가 얼마나 좋은 날이야. 하셨다. 그때는 걷지도 못하실 때였는데 선생은 3시간 넘게 휠체어에 앉아 해인사 8만 대장경에 비디오 작업을 하셨다. 천재의 에너지는 머리가 아니고 몸과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3시간에 걸친 창조적인 작업 시간을 지켜본 3년 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백남준 회고전 개막식에서 다시 선생을 배웠다. 나를 볼 때마다 야단만 하셨던 선생은 구겐하임 미술관장에게는 훌륭한 건축가라고 나를 소개하셨다. 나는 아직도 밤늦게 혼자 일할 때면 어이 김석철 더 나아가야 돼 라고 하시던 그때 그 말씀을 생각한다. 외로이 어리석게 가난하게 김별아. 나를 움직인 한마디라는 주제로 원고 청탁을 받는 순간 나는 움직이지 않게 하는 몇 마디를 퍼뜩 떠올렸다. 움직인다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동작이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향을 받아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부록의 나이가 가까웠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미혹에 시달리는 내게는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줄 그 무엇이 더 갈급하다. 작가라는 버거운 이름으로 살아온 지 어느덧 15년이다. 현대의 작가는 물신의 지배력이 인간의 감성과 상상까지도 장악하는 세상에서 지독히 고루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사양 산업에 종사하는 일꾼이다. 노동은 고되고 아무리 해도 좀처럼 숙련되지 않으며 일을 마치고 받아드는 품삯은 박하기만 하다. 짐진 몸만큼 마음이 비난해지려 할 때 화수분의 소설과 전용택의 금원 한 구절을 떠올린다. 외로이 어리석게 가난하게. 외롭지 않으면 어리석지 않으면 또한 스스로 가난해지지 않으면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화려한 가치에 눈을 홀린 채로는 나만의 세계를 축조할 수 없다. 그래도 가끔은 뒤통수를 치고 옆구리를 스쳐 앞질러가는 세상을 멀거니 바라보며 언제까지 견뎌 버틸 수 있을까 쓸쓸히 의심할 때가 있다. 그때 김소월의 스승으로 유명한 시인 김억의 한마디를 생각한다. 자기의 본분인 줄 알거든 그 길을 꾸준히 걸어 나갈 것이요. 결코 여러 곳에 곁눈질할 것이 아닙니다. 눈을 딱 감고 귀는 꽉 틀어막고 바보처럼 그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고집스러운 지침이 꼭 작가들만 위한 금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신없이 변하는 세상, 가치가 혼돈된 사회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거듭된 반성과 성찰과 다짐뿐이다. 나는 외롭다. 하지만 또다시 해야 할 일이 있어 외롭지만은 않다. 나는 어리석다. 그렇지만 내가 추구하는 가치 속에서 어리석지만은 않다. 그리고 나는 끝끝내 지키고픈 나만의 세계 속에서 누구보다 큰 부자다. 그렇게 나는 행복한 바보인 채로 살고 싶다. 너는 가능성이야. 강막실. 나의 첫 직장은 한국신학연구소였다. 연구소 소장은 이 땅의 민중신학에 뿌리를 내린 신학자 고 안병무 박사였다. 나에게 신학연구소가 사회의 친정이라면 안병무 박사는 사회의 친정 아버지이다. 20대와 30대 초 그 불안의 시절에 그분과 함께 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 나는 그분에게 실존적 물음의 대답으로서 예수를 닮고자 하는 자세를 배웠음은 물론이고 내 평생의 삶의 자세를 교정해 나갈 도구 하나를 얻었다. 그것은 그분이 내게 한결같이 해주셨던 너는 가능성이다 라는 말이다. 실력도 닦지 못한 채 들어간 첫 직장에서 내가 교정을 본 문장과 번역은 선배의 손에 의해 다시 빨간 줄 쫙쫙 그어지기 일쑤였다. 3대가 함께 사는 집 장남과 결혼해 젖먹이 아이를 키우며 다녔던 터라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렸다. 나 자신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자신 없었던 우울한 시절, 그분은 자주 나를 불러 너는 가능성이야 라는 말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자기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 신념이 된다. 그리고 그 신념은 우리에게 단순히 바라만 보게 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설계하고 행동하게 한다. 지금도 해야 할 일들 앞에서 겁먹고 도망치려 할 적마다 너는 가능성이야 하는 그분의 따뜻한 음성이 귓전을 맴돈다.